저기 이승원 원장님 계십니까? 가셨나? 아까 메트로민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정상인에서 의학적으로 1000에서 2000mg을 먹어도 지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선생님 아마 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연재는요. 여성 갑상선 질환의 감별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김일봉 내과위원회 김일봉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일봉 원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리면 경북의대를 졸업하셨고 경북의대에서 내과 전공의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다음 83년에서 86년 사이에 부근 마산종합병원 내과과장으로 근무하셨고요. 그다음 1988년에 김일봉 내과위원을 개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대학교학회 정회원, 대한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 등 그다음 대한미장내시경학회 정회원을 역임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활발한 그 저서와 역설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초음파 그 갑상선 초음파에 대해서 많은 저서를 출간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리에 강사로 초청해 주신 우리 대한산부인과사의 이충은 회장님, 그리고 저한테 가분한 소개를 해 주신 우리 자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받을 때 제목이 굉장히 브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강의 전에 이인식 부회장님하고 만나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특히 궁금해하는 여성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공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중점적인 포인트 위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053-743-2089 010-453-2089 전화로 해주시면 제가 메일로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의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성 갑상선 질환입니다. 여성 갑상선 대표적인 걸로 저한테 산부인과 동료들이 가장 질문이 많이 오는 것은 임신 초기의 갑상선 질환, 또 임신 시에 그레이브스 병을 어떻게 치료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산부인과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한의원에 많이 뺏기고 있는 그 산후 풍파는 사실 이게 포스트파르텀 사이로이다이티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중5년 후에 하시모토 갑상선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한의원이나 다른 데 가서 건강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 대해서 제가 매니지먼트에서 키포인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K-티라드에서 우리 대한갑상선의학회에서 갑상선 결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갑상선 질환의 대표적인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 소견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을 이걸 자세히 하려면 한 2시간 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PPT도 보시고 공부하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상선 아나토미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요이드본 있고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있고, 여기에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있고 사이로이드 그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남자들 중에서 그 성전환 해가지고 수술하죠. 그런데 끝까지 못하는 것은 이 바로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입니다. 그래서 성전환에 있는 남성들이 보면 목에 스카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로이드 스캐닝은 초음파는 아주 쉽습니다. 저 동기 중에 산부인과 동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는 산부인과 최고 인기가 있습니다. 공부 1등 안 하면 산부인과 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동기들 중에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지금은 나이가 좀 돼가 갑상선 초음파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는 너무 쉬우니까 하시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검사할 때는 이렇게 하근자를 목을 4개를 베고 익스텐션 시켜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나토미도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 하이로이드 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이로이드 카티리지가 보이면 되고 삼각형 보이고 여기에 트라케하고 옆에 크리코이드 카티리지 양쪽에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토미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 트라케하고 이스무스고 라이사이로이드, 랩사이로이드 이쪽이 안테리어 스램 머슬입니다. 그리고 코몬 카레티드 아트리 여기 롱기스머스 콜리머슬 서비칼 버테브라 왼쪽에 이소파우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로이드 아나토미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라이사이드 랩사이드 그랜드 왼쪽에는 이소파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로이드 그랜드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50, 15, 24인데 이것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스무스의 폭이 4mm 이상 되면 커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께하고 폭인데 이 중요한 것은 요 이제 폭이 두께가 중요합니다. 두께가 15mm 이상 되면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울 거는 4mm, 15mm입니다. 이스무스 두께가 4mm, 우엽 자엽의 두께가 15mm 이상 되면 커졌다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폭이라든지 직경 같은 거는 개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스무스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라이사이드를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또 종단산 보시고 랩사이로이드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시고 횡단산 보고 종단산을 봅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스무스 라이트 어퍼, 라이트 미들, 라이트 로우, 레프트 어퍼, 레프트 미들, 레프트 로우를 보고 또 이제 이어서 스캔을 오브라이트 스캔을 해서 라이트 로브의 어퍼 쪽에 미디알, 센츄럴, 라테랄 그 다음에 로우 쪽에 미디알, 센츄럴, 라테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림은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에 요래 트라이앵귤러 쉐이프로 나오도록 봐야 다 봤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뭐 금방 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사무엘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오는 질환에 대해서 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브스 병입니다. 이 병은 뭐 여자들한테 제일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데 원인은 우리가 갑상선에 폴리큘러 앱세름에 TSH 리셉터가 있는데 이 리셉터가 안티바디가 생겨가 계속해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는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보시면 갑상선이 커져 있고 갑상선이 전체적으로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러면 혈류 신호가 많이 증가되어 있고 갑상선 에코는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갑상선의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고 갑상선의 폴리클레 콜로이드가 루스해지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저해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에 벨로시티를 재면 벨로시티도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갑상선 그레이브스 병이 임신 때 약을 쓰면 혹시 나빠지지 않을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브스 병 자체도 이 임신 때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임신이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여자가 자기 몸에 들어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면 토로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는 임신 전에도 어떤 사람이 임신하면 그레이브스 병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심할 때는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임신 때 또 그레이브스 병이 발견되면 약을 아주 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임신을 예정하기 전에는 일반 그레이브스 병과 마찬가지로 메치마졸이 갑상선 약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메치마졸, 프로필치우라신 요 두 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메치마졸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강력하고 프로필치우라신 조금 약하고 하루에 여러 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스트 드락은 메치마졸입니다. 메치마졸 쓰는데 임신 예정이 되면 프로필 초라시를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요약이 임신에 대한 태아라든지 어머니에 대한 부작용이 아주 적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초기에는 임신 5주부터 12주까지 8주 전후하면 프로필 초라시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약제라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TSH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하면 프리 T4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투여량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임신 13주부터 20주까지는 TSH가 높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프리 T4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투여량을 가감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20주 이후에는 프리 T4를 정상 상한치 가까이에 다소 고치를 유지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임신 시에는 조심할 거 없습니다. 약을 봐가면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제 프리 T4고 TSH를 봐가면서 약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갑상선 약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조건은 메칠마졸을 격일내 이틀에 한 번씩 먹거나 프로필 치료라시를 1일 1점으로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갑상선의 크기가 별로 안 크고 그 다음 TS 리셉터 안티바디가 하강해서 음성이나 또는 양악성에 약한 양성에 도달할 때는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유인데 우유를 젖을 이제 출산하고 난 때 수유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필 치료라시 1일 300 메치마졸 1일 110ml 이하에서는 모유 수유도 절대 안전합니다. 걱정 안 하시고 그레이브스병을 치료하면 됩니다. 산후의 추적인데 여기 중요합니다. 그레이브스병이 있는 환자가 임신 때는 좋아졌다가 출산하고 난 뒤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후 6, 7개월에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좋아졌던 것이 갑자기 나빠지기 때문에 환자한테 반드시 그레이브스병 악화돼가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환은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 꼭 알아둬야 할 병입니다. 저희 병원 옆에 산부인과 선생님이 있는데 저한테 늘 보내는 병이 임신 전에 이제 초기에 갑상선에 TSH가 떨어져 가지고 갑상선 혹시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우리 갑상선 검사는 몇 종류 안 됩니다. TSH하고 프리 T4하고 안티마이크로소마 안티바디 또는 안티TPO 안티바디인데 하시모토 갑상선열 검사는 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검사는 필요할 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환자가 임신에 첫 임신에 갑상선에 TSH가 떨어졌다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니냐고 보냈는데 이 해보면 프리 T4가 정상인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데는 프리 T4가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3.57이거든요. 정상이 0.9에서 1.7인데 3.5하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 이상 되면 높고 5 밑에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가 정상이 팔피테이션이나 현재학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으면 그냥 두고 봐도 됩니다. 2주 후에 보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약물 치료 없이 그냥 두고 봐도 됩니다. 증상이 심하면 환자한테 베타 브로카에서 페놀미라든지 이런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쓰면 굉장히 환자가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않고 임신 초기에는 우리가 고나도 제스틴이나 하이퍼사이리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경과 관찰하고 심하면 베타 브로카에서 환자한테 안정을 시키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다음에는 산후갑상선염 이게 정말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산부들이 이제 임신 후에 갑자기 팔피테이션 세고 땀이 나고 그 체중이 줄고 이래서 한의원에 많이 가죠. 한의원 가면 진단명이 딱 떨어집니다. 산후풍입니다 해서 보약을 한 제 드십시오 하면 먹고 나면 한두 달 후에 좋아지죠. 이게 산후풍이 아니고 임신 후에 포스트파르텀 사이로이드하이티스입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가 커지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임신 후에 산후 후에 오토이뮨 디지즈로 이 사이로이드가 스웰링 되면서 디스트랙션이 되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팔로우하니까 갑상선도 좋아지고 호르몬도 정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산후 갑상선염인데 임신 전에 갑상선 질환이 어떤 환자가 일가성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지가 처음에는 하이퍼사이리즘이라 갑상선 중독증이 생겼다가 나중에 저하증이 생겼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오면 반드시 우리가 갑상선 기능 그레이브스 병인지 안 그러면 산후 갑상선인지 이걸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감별 진단은 우리 임상적으로도 할 수 있고 프리티프하고 TSH하고 또 TS 리셉터 안티바디라 해서 이 그레이브스 병에 올라가는 안티바디 있습니다. 이걸 검사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치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 베타 차단제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항갑상선 약이라든지 방사선 요도 치료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버리면 환자가 굉장히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반드시 산후 갑상선염을 의심하고 그리고 프리티포, DSH, TS 리셉터 안티바디를 검사해보고 우리 프리티포가 4 이상, 5 이상 높지 않으면 우리가 베타브로카 사용하면서 경과를 봐도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이제 기능 저하가 될 때는 우리가 다음 임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대한갑상선 학회에서 나오는 갑상선 결절을 발견될 때 어떻게 매니지먼트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결절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사실은 제가 내과 의사지만 내과 의사의 병이 아니고 갑상선 오는 가가 10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기 중에 산부인과에서 동기인데 아주 갑상선 FNA도 잘하고 갑상선 결절을 매니지먼트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갑상선은 여자한테 많으니까 우리 동네 병인 우리 가날병이다 그럴 정도로 잘 매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 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봅니다. 크기라든지 내부 콘텐츠의 에코제네시스, 세이프, 오리엔테이션, 마진, 칼시피케이션 요걸 보면서 양악성을 구별하면서 그 가이드라인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크기는 이제 종단, 횡단, 장경 이렇게 3디멘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할 때는 제일 큰 장경만 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부의 콘텐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솔리드라 하는 것은 고형 부분이 90% 이상, 그 다음에 프리논트 솔리드라 하는 것은 고형 부분이 50% 이상, 그 다음에 프리도미넌 시스템은 고형 부분이 50%, 낭성 부분이 50% 이상, 낭성은 물이 있는 부분이 90% 이상을 이렇게 용어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가 마크들의 하이포 에코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절이 시작하는 것이 안테리어 스트레모스보다 더 저해볼 때를 마크들의 하이포 에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포 에코에는 주위보다 에코가 떨어지는 거고, 아이소 에코는 주위하고 같은 거고, 하이포 에코는 주위보다 에코가 높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 갑상선 결절의 중요한 것은 이 암의 가능성이 많은 것은 전부 저에코입니다. 고에코가 암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절이 이제 라운드 하냐, 오발 하냐, 또는 내부가 일레귤러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라운드 이렇게 모양이 일레귤러하고 뽀짝뽀짝하거나 로뷰레이트한 것은 이 암이 이제 종양이 주위로 침윤했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패러렐, 남패러렐 하는데 옛날에는 이 용어가 폴로이드 와이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횡단상에서 옆으로 길쭉하면 이 패러렐을 씁니다. 그렇지 않고 횡단상에서 이렇게 톨로된 와이드 형태를 갖다가 요즘은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 이런 말인데,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브레스트 캔서하고 마찬가지 소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무스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뾰족하냐, 로뷰레이트하냐, 그 다음에 경기가 불분명한데 암을 시사하는 것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거나 또는 로뷰레이트한 것은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1mm 이하이고 섀도우를 동반하는 것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여기 사모마 바디를 시사하니까 암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암일 수도 있고 비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 칼시피케이션이니까 주위를 둘러싸는 칼시피케이션인데 대부분 비나인이고 링 칼시피케이션 중간에 끊어지고 이 내부가 바깥으로 침윤할 때는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바스큘라리티를 이렇게 따지는데 요즘은 바스큘라리티는 암에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헬로로 보입니다. 주위를 두는 테두리가 헬로가 아주 컴플리트한 헬로냐 인컴플리트 헬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고 두꺼운 헬로일 때는 우리가 아데노마의 가능성이 있거나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의 가능성이 많은데 이 헬로가 불분명하거나 뚜렷하지 않을 때는 이 양성 결절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시스틱 부분에 이런 코메트 테일 에코를 동반하는 것은 요 콜로이드 시스템입니다. 이런 비나인 결절입니다. 그리고 결절이 보면 결절에 디퓨저하게 낭성 변변이 깔려 있는 것은 마치 스폰지를 딸려나는 형태에서 스폰지범 결절입니다. 이 결절은 양성인 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레이드를 나눴습니다. K-트라드 요걸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K-트라드 5번 요거는 하이 서스피션이니까 요거는 FNA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결절은 어떤 게냐면 결절이 저에코 결절이고 안에 저에코 결절이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악성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에코 결절이고 결절이 이렇게 톨로 된 와이드 또는 난패러렐 오리엔테이션 이럴 때는 악성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저에코 결절 플러스 결절의 주위가 이렇게 스피큐레이트나 마이크로 로뷰레이트 이런 걸 때는 악성이니까 이 FNA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펜션 악성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지요. 이럴 때는 결절이 솔리드하고 하이포에코 결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나 주위를 뾰족뾰족하거나 톨로 된 와이드가 없는 이런 형태가 이제 인터미디에이트입니다. 이런 인터미디에이트 그리고 솔리드하고 아이소에코이견 결절인데 요거는 하이포에코인데 요거는 하이포에코이 아니고 아이소에코 결절인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또는 프리도미넌트 솔리드인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또는 프리도미넌트 시스틱인데 여기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입니다. K-트라드 4번이 됩니다. 악성이 약간 시사하는 소견이죠. 요거는 악성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솔리드하고 아이소에코이하고 또는 프리도미넌트 솔리드하고 아이소에코이하고 그 다음 프리도미넌트 솔리드하고 하이포에코이하고 프리도미넌트 시스틱하고 결국은 이 아시스틱 변변이 있으면서 저에코가 아닐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악성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로우 서스피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나인 결절이죠. 아까 말씀드린 같이 결절의 전부가 디퓨저하게 낭성 변변이 있고 50% 이상을 알고 있을 때는 스폰지뱀 결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도미넌트 시스트이고 코멘트 데코를 가질 때는 이거는 거의 양성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KT라던데 요걸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이드라인이 딱 나옵니다. 자, high suspicion, intermediate suspicion, low suspicion, benign suspicion, non-nodule 이래 되면 여기 이제 결제를 10mm 이상입니다. high suspicion, intermediate 때는 10mm 이상. 그 다음에 low suspicion 15mm. 그 다음에 benign 여기에 스폰지 보면은 20mm. 퓨어 시스터나 코메텔 에코를 가진 시스터는 FNA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uspicious ultrasound feature가 바로 이겁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남페럴 오리엔테이션, 스피큘레이터, 마이크로로베이터 마진을 가진 소견이 나오면 이렇게 FNA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이 서스피션은 1cm 이상한데 5mm 이상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가지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종괴가 사이로이드 바깥을 침문하거나 림프노드 메타를 가거나 디스한 메타서스 가거나 트라케아나 리커런트 레린지얼 너브를 인베이전 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튜브가 빨리 자랄 때 이럴 때는 5mm 이하에도 FNA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환자가 이런 하이스피드 결절이 났는데 1mm, 5mm 정도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불안해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동기도 5mm인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FNA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FNA 알고리즘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FNA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야 될 것인가,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말리그넌트가 나와버리면 당연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스피셔스 말리그넌시가 나올 때도 우리가 초음파 소견이 중요합니다. 초음파상에서 하이엔드 인터미스 스필 때는 서저리를 하게 되고 로우 스필 때는 이렇게 리피트 FNA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FNA 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FNA를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선생님들 매번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니들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결절에 있는 부분을 딱 마킹한 다음에 소독하고 이렇게 찌르게 됩니다. 찌를 때 시리즈 홀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주사기를 쓸 수 있고 니들만 가지고 찌르시면 돼요. 찌를 때는 이 결절 부분을 타겟팅해가 아주 어레시브하게 찔러서 니들이 합니다. 절대로 흡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슬라이드 글라스에 뿜어가지고 스메어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슬라이드 스메어를 안 하고 액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FNA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아주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질환별로 소견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선생님들한테 초음파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좀 부탁합니다. 사무엘 선생님 굉장히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제 동기 중에 사무엘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질문해가 나중에 정말 제가 힘드는데 지금은 아주 사이로이드를 잘 보고 있습니다. FNA를 하시고 계신 분 혹시 손들어 보십시오. 예, 있으시네요. FNA 너무 쉬우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시면 아주 안전합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수기 중에 가장 간단한 수기가 사이로이드 FNA입니다. 초음파 보고 하니까 절대로 리스크 없습니다. FNA 한번 하시면 결절을 종병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종병에 자꾸 보내면 바쁜 교수님들이 바쁜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절대로 보내지 마시고 어려운 것만 보내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강의 연재로서 여성우울증과 수면장애 효과적인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가톨릭의대 의정부 성모병원의 이혜국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혜국 교수님의 양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